형기 22개월만 버티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특수부대 출신 주영건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끊고 중국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41일간 산과 강을 헤매며 도망친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2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목숨을 건 그의 선택,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주영건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군대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리기, 철봉, 씨름 같은 건 항상 1등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넌 나중에 꼭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18살에 입대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수부대 선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인원만 뽑는 거였으니까요. 하루에 20km씩 완전 군장을 메고 뛰어야 했고, 겨울에는 얼음물에 들어가 1시간씩 버티는 훈련도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건 기본이었죠. 이 정도는 참아야 진짜 군인이다. 조국을 지키려면 목숨 따위는 아껴서는 안 된다. 상급자들은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수부대원이 되었죠.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특수부대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엘리트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특수부대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은 하루 세 끼지만 양은 턱없이 부족했죠. 옥수수밥에 소금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훈련 중에 다치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 옆에서 훈련하던 친구가 산악훈련 중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부대 안에서 응급처치만 받았습니다. 군인은 이 정도 아픔쯤은 이겨내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그 친구는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남조선 놈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느냐. 정치 교육 시간마다 듣던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조국을 지킨다는데 정작 우리 가족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휴가를 나가면 부모님은 더 수척해져 계셨고 동생들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형아, 부대에서는 밥 많이 줘? 막내 동생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수부대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강해지긴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특수부대 생활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정치 교육이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강당에 모여 앉아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육은 지겹기 그지없었죠. 매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우리 부대 정치 지도원이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 부대원은 광장에 집합하라. 공개 처형식이 있을 것이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개 처형이라니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오후 2시 우리는 부대 광장에 도열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1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우리 부대 상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였죠. 저는 그분을 잘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신 분이고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 나갈 정예 지휘관이었어요. 부하들한테도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었죠. 그런 분이 왜 저렇게 끌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자는 반당 반혁명 행위를 저질렀다. 남조선 방송을 몰래 듣고 체제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으며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키려 했다. 정치 지도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단 3발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것이 배신자의 최후다. 누구든 당과 수령을 배신하면 저렇게 된다. 정치 지도원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게 정말 죽을 죄일까? 체제를 비판했다는 게 총살당할 일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지는 동료들, 약도 없이 고생하는 환자들, 휴가를 나가도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형당한 지휘관의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부인과 2자녀, 심지어 80이 넘은 노모까지 말입니다. 3대가 멸족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말을 한다면 우리 가족도 저렇게 되는 건가? 동생들도 늙으신 부모님도 수용소로 끌려가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질문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 그렇게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후 저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정치 학습 시간에는 손도 들어가며 발표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북한 전역에 식량 사정이 최악이 되었어요.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군대에서조차 하루 2끼밖에 주지 못했고 그마저도 옥수수 죽이 전부였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특수부대원들이 굶주리는 나라를 말입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건 기본이었고 어떤 친구는 훈련 중에 그대로 죽었어요. 25살 청년이 굶어서 죽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혁명 정신으로 극복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휴가를 나갔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 가니 부모님은 거의 뼈만 남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건아, 너라도 잘 먹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저도 굶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은 더 심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배가 고파서 풀뿌리를 캐먹다가 배탈이 나서 알아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이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한테 뇌물을 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약값도 따로 내야 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내 가족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20대 중반의 청년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대로 돌아온 후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친한 동료 하나가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원 전체가 그 친구를 집단 비판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어요. 한 명씩 일어나서 그를 욕하고 비난해야 했습니다. 이 배신자야, 너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그렇게 외쳐야 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됐다. 가족을 살리려고 한 게 무슨 죄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두만강만 건너면 일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잡히면 총살이지만 이미 수백 명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다 데리고 탈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자.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계획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였는데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형건아, 내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약을 구할 수가 없구나. 제대하면 빨리 와라. 그 짧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요. 제대하고 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돈을 벌 방법도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굶어 죽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 국경 경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넘는 건 다른 문제였죠. 한 번의 실수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미 탈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어느 지점이 경비가 약한지, 언제 순찰조가 교대하는지, 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그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당장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몇 달 동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부대에서 받는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외부 작업을 나가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이 북한 돈으로 2,000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제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휴가를 나가기 전 저는 부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6년을 보낸 곳이었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났고 지옥 같은 훈련도 받았고 한 사람이 총살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저를 보고 우셨습니다. 이제 제대했으니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꾸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곧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말씀드리면 막으실 게 뻔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실패해서 잡히면 부모님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부모님한테는 더 안전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부모님 곁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아버지의 마른 손. 이분들을 두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한 벌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부엌에 가서 어머니가 아껴두신 쌀 한 줌을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길에서 먹으려고요. 마지막으로 방에 돌아가서 쪽지 하나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찾으러 갑니다.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 쪽지를 이불 밑에 살짝 넣어뒀어요. 제가 떠나고 한참 후에 발견하시라고요. 해가 뜨기 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집이 보였어요.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국경까지는 이틀 정도 걸을 거리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였으니까요. 이틀을 걸어 드디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어요.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저는 언덕 위에 숨어서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국경 경비대가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대로 저는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시간을 체크했어요. 대략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 사이 약 40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였죠. 그 시간 안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밤 11시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6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들렸어요. 2월이라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음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철컥.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경비대가 들었을까?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추위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저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을 헤치며 반대편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죠. 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탕. 총알이 제 주변 물을 맞췄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뛰었습니다. 한 발만 맞아도 끝이었죠.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을 기어 올랐어요. 손이 흙을 움켜쥐는 순간 여기가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북한 경비대가 강을 건너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어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고 추위에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에서 멀어질수록 총소리도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더는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산속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발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살았습니다. 총알을 피해서 강을 건너서 살아남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별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살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중국 땅에서 불법 체류자로 말이죠.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불법 체류자였고 언제든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건 총사령이었죠. 며칠간 산속을 헤매며 숨어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뜯어 먹었어요. 물은 눈을 녹여서 마셨고요. 북한에서도 힘들었지만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그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간판의 글자들이 한자였어요. 여기가 정말 중국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어느 집 뒤에 숨어서 음식을 구걸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자네 북에서 왔지? 그분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모습이 딱 봐도 탈북자였으니까요. 온몸이 흙투성이에 옷은 찢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했으니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따뜻한 밥과 국을 주셨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뻔했죠.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 많이 봤네. 요즘 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으로 보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분은 며칠간 저를 숨겨주셨어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래 있으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져. 건설 현장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아봐.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의사소통도 안 됐죠.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했어요. 월급은 중국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하는 거였죠. 하지만 참았어요.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올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3개월쯤 일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장에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신분증 검사다. 중국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장 뒤편으로 도망쳤어요. 그날부터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숨어 다니기만 했죠. 며칠 굶는 건 예사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북한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절망스러웠어요. 한 달쯤 도망 다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길을 걷다가 검문에 걸린 거였어요.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보여줄 게 없었죠. 공안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끝이구나. 북으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송이 아니라 감옥으로 갔습니다. 중국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였어요. 11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저 살려고 국경을 넘었을 뿐인데 11년형을 받은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북으로 보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여기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2개월만 남기고 제가 또다시 도망칠 줄은 말이죠. 중국 교도소 생활은 북한 군대보다 나았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모범수로 지냈어요.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형기만 마치면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자. 그렇게 버텼죠. 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2개월만 남았어요. 2년도 안 남은 겁니다. 주변 수감자들도 말했어요. 형건아, 이제 거의 다 왔네. 조금만 참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탈북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바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거였어요. 중국과 북한이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는 형기가 끝나도 북으로 보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2개월을 기다렸다가 출소하면 나도 북으로 가는구나. 그럼 총살이다. 9년을 참은 게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였어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22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북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도 연좌제로 끌려갈 거고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도망치자. 22개월을 못 기다리더라도 살아야 한다. 특수부대 출신이라 감옥 구조는 금방 파악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감시, 카메라, 순찰 시간.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리고 약점을 찾았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경비 교대 시간에 잠깐 공백이 생긴다는 거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자는 사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창문 철창은 미리 조금씩 느슨하게 해놨던 겁니다.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이요. 철창을 빼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철조망까지는 50m 정도 거리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피해 천천히 이동했죠.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특수부대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전선을 끊는 방법이요. 저는 침착하게 전선을 찾아 끊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지만 전류는 차단됐어요. 철조망을 넘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도소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였죠. 산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적견을 풀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40일간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물은 개울물을 마셨고요.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널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는 옷을 빨랫줄에서 훔쳤어요. 제 옷이 죄수복이라 눈에 띄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카락도 가위로 직접 잘랐어요. 20일쯤 지났을 때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신발이 다 닳아서 맨발로 걷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피가 났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계속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30일쯤 됐을 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운이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40일째 되던 날 결국 한 마을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더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너 도망친 죄수지? 중국말이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붙잡혔습니다. 40일간의 도주 끝에 다시 잡힌 겁니다. 공안차에 실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적어도 북으로는 안 보내겠지. 이제 형량만 더 늘어날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형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사람이 왔던 겁니다. 탈북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였죠. 중국 당국과 협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한국행이 허가됐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년을 중국에서 보내고 40일간 도망 다닌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공항 직원분들이 놀라셨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충분한 식사.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누려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인터넷, 휴대전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것들이 저한테는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니 그것도 물건이 가득한 채로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고기며 과일이며 넘쳐났어요. 북한에서는 한 달 배급량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씨나 님을 붙이더라고요. 처음에 최동무라고 불렀다가 어색한 분위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남한 음식은 달고 기름지다고 느꼈습니다. 북한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죠. 고향에서 먹던 옥수수밥과 된장국이 생각났어요. 그럴 때면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힘든 건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형건아, 너 어디 갔니?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니? 그 꿈을 꾸고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들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제가 탈북한 걸 알면 연자제로 끌려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가끔 한강을 걷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제가 어디로 가든 물어보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생각해요. 북한에서도 이 별을 보고 계실까? 부모님도 이 별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북한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